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최근 들어 금융사들이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의도 많고 이용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정말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걸까요?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금리 폭은 대폭 떨어졌습니다만 금융사마다 조건과 혜택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게 맞는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을까? 오늘 센 경제매거진 첫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더 센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봄을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들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을 참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그 배경도 궁금하고요.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월 1조 2천억 원으로 지난 3월 2조 5천억 원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에 주택금융공사가 SC제일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2조 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한 것을 감안하면 4월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요. 저축은행과 캐피탈들 제2금융권은 몇 년 만에 신상품을 내놓는 등 마케팅이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이 풀릴 것을 대비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인데요. 또 금융위기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예전과 달라진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대출 재원이 모자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대출을 못하는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사태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측면에서 자금 조달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자산 유동화를 계획하고 있고요.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대출을 평가하는 방법이라든가 대출을 적용하는 요율, 그리고 아니면 금리 등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다가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융사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리스크를 반영한 자체의 시각들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것보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이 주택담보대출 상품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은행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약간의 변형이 가해진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90%를 넘을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변동금리형은 저금리 때 유용하고 고금리 때에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변동금리형과 고정금리형의 이점을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다는 분석인데요.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금리의 상환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약정 기간 중 최초 지정한 금리 연동 기간을 재선택할 수 있는 게 강점입니다. 하나은행은 모기지 보험을 이용해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출시했고요. 시티은행은 고객에겐 기존보다 낮은 금리를, 은행은 자산 유동화를 통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고객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어떤 것이든 무조건 금리가 낮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꼼꼼하게 비교하고 장단점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혼합된 형태로 금융공사가 내놓은 상품도 눈길이 가던데 이 관련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찾는 분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상품은 대출 뒤 첫 3년 동안은 양도성 예금 증서, CD 금리의 연동에 금리가 변하다가 그 이후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금리 혼합형 상품입니다. 한동안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고객에게 적당한데요. 대출 한도는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집값의 70% 이내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한도가 통상 집값의 60% 이내인 것과 비교할 때 한도 면에서 유리합니다. 대출 기간은 15년, 20년, 30년 등이고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와 9억 원 이내의 주택에 한해 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편 최근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시장금리의 변동사항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최근 0.5%포인트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출 기간별로 대출 금리가 연 5.9%에서 6.35%로 내려가서 이용자들이 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네. 일단 뭐 그 금액 자체가 시세의 70%까지 된다. 여기에 솔깃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계획만 잘 세우면 이 같은 금리 혼합형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금융권과 기관 얘기를 받고 제2금융권에서는 어떤 상품들이 있습니까? 네, 저축은행의 경우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HK저축은행은 최근 LTV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토마토, 현대수저축은행도 아파트 시세의 80에서 85%까지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 추가 대출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이점인데요. 담보대출 이어도 10%대 초반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모자라거나 급한 분들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주택담보대출 카드 상품을 최근 내놓았는데요. 아파트 시세의 80%까지 카드로 자유롭게 입출금해 쓸 수 있습니다. 최저 9%대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더 싸게 더 많이 빌렸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내 상황에 딱 알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다면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런 맞는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 유의해야 될 점 좀 짚어주시죠. 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역시 금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출 금액이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1%포인트만 차이가 나도 이자로 내야 하는 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금액이 부족한 분들은 제2금융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제2금융권의 경우 금리가 보통 10%를 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큽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은행권 내에서는 서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담보 인정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하면 결과와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중도상환 수수료로 은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출시 문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네, 이 정부에서도 과잉 유동성을 억제할 계획이 없다라고 얼마 전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이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 정말 좀 기대도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과 어떻게 풀려가고 있는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뭔지 도움받았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나 사철나무나 이렇게 쫙 잘라주시면 돼요. 불을 자르고 그 어떤 불황에도 끄떡없다. 잘 고른 무료 교육이면 열통장 안 부럽다. 무료예요. 수업료는 물론 실습비, 기숙사까지 무료예요. 값비싼 수업료 없이도 취업의 꿈은 이루어진다. 알짜 정보에 취업 성공의 대박까지 차곡차곡 쌓이는 실속 마일리지. 돈 버는 무료 교육 현장으로 함께 하시죠. 좁은 취업문 뚫기, 잘 고른 무료 교육 하나면 희망은 있다. 70% 다 메꾸시고 관수하시면 돼요. 예, 조경 실무와 설계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의 과정 5개월 과정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석 달째, 이제 석 달이 지났고요. 조경 기능사 실기 시험을 봐요. 그중에서 관목 식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지금 연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해물탈이 산울탈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크기를 맞춰주면 배움의 왕도는 없다지만 취업의 왕도는 있다. 콧대 높이로 대한민국 둘째가라면 서러울 1급 호텔도 무료 교육에 동참했다. 관심이 많았고요. 또 기회가 돼서 여기 보면 국비 무료라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과정도 이렇게 커리큘럼을 쭉 봤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CAD부터 시작을 해서 제도, 뭐 시공,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기하고 겸비해서 이렇게 잘 짜여진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조경을 배우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급 호텔의 직업 전문 학교. 조경에 대한 기초에서 숙련된 기술 교육까지 대자연 속에서 배우는 이 모든 것이 무료다. 또한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교통비, 식대 지원은 물론 호텔 취업까지 연계한다니 한번 배워볼 만하지 않은가? 이뿐이 아니다. 국비 지원으로 특급 호텔 주방장이 직접 가르치는 조리 과정도 있다. 노련하고 현란한 칼솜씨에 감탄사 절로 나오고 비록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못해도 스승의 멋진 작품은 카메라로 꾹꾹 눌러 담아 두고두고 가슴 깊이 새겨드리라.
굉장히 고급 소스라고 하는데요. 연어라든가 송어, 계란에 어떠한 성분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반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레시틴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저희 학생들은 한번 저희 호텔 조리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요리에 열정을 보여요. 그리고 작품을 하는 거를 봐도요, 굉장히 앞으로 대성할 수 있는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훌륭한 요리라도 맛이 없으면 명함도 못 내밀 터. 온 정성 다해 작품을 만드는 학생들. 수업하는 내내 선생님의 거침없는 평가가 이어진다. 날카로운 점수까지 매겨지니 매 순간 시험의 연속이다. 선생님, 너무 잘하셨네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 굉장히 소스가요. 너무 농도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그다음에 맛도 너무 좋아요. 네. 계란 하나, 그다음에 무료교육 내내 스승으로부터 합격 소리 들은 학생들은 이곳에선 취업도 문제없다. 특급 호텔과 연계돼 우수한 학생은 바로 현장으로 투입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발휘가 가능하다. 산업 현장에서는 실무에 바로 적응하고 투입할 수 있는 잘 훈련된 전문 인력들이 필요로 합니다. 호텔 조리, 관광 서비스, 조경 설계 및 시공 분야를 실무 중심으로 산업체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BLT 샌드위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학생들 중 호텔로 바로 투입돼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 이도 있는데 교육 과정이 굉장히 커리큘럼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여기 면접이 있다고 해서 면접을 봐서 호텔에 바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값비싼 수업료 없이도 당당하게 취업의 꿈은 이뤄진다. 네, 제 목표는 원래부터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 이후에는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더 그 기술과 그런 경험을 쌓았고 나중에는 저희 나라에 없는 스타 셰프가 되는 게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취업 문뚫기. 그런데 그 노하우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바로 가구 디자인 무료교육. 가구 제작에 관한 기술을 기초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서울시에서 2년 수업료는 물론 실습료, 기숙사까지 지원한다. 또한 수료 후에는 취업 알선 및 창업자금도 지원해 요즘같이 어려운 취업난에 실속 만점. 2년 동안 가구 제작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갈 걱정은 없다. 처음엔 무료교육이라고 그래갖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것도 괜찮고 교육의 질도 높은 편이고 무료교육이라 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보다는 만족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구 디자이너로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린다 하니 일단 줄 서고 볼 일이다. 그런데 몇 개월도 아니고 2년씩이나 무료 교육이라니 그 자격 조건이 궁금한데. 저희 학교는 가구 디자인과 외에 미용과, 실내 디자인과, 웹마스터과, 자동차 정비과, 조리과, 주얼리 디자인과가 있습니다. 입학 자격은 서울 시민이면서 나이는 만 15세에서 55세 사이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서울시에서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수업료 및 실습비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모든 게 공짜라고 시간아 세월아 가라 허송세월 보냈다가는 만년 백수신세 못 면할 터. 취업을 위한 꼼꼼한 포트폴리오는 필수다. 그런데 초보자라 하기엔 실력이 출중한데. 이론하고 실습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다 이제 균형 있게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디자인한 가구. 실용성까지 꼼꼼하게 따져가며 직접 만들어 보니 나날이 실력이 쑥쑥 늘어 졸업할 즈음이면 전문가 못지 않다고. 또한 학생들의 땀과 정성이 가득 되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작품이다. 처음엔 어려웠는데 좀 가면 갈수록 이게 나무에 대한 게 좀 사랑이 깊어지고요.
재밌어져요. 지금 굉장히 열성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보다도 오히려 학생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낮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 말쯤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교육받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직업 전문 학교. 고3 수험생보다 더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 열혈 청춘 반납하고 대체 왜 이곳에 들어왔는가 궁금한데. 건설기계 운전하는 지금 필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 필기를 배우고 있지만 뭐 일반 자동차 정비 전 과정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걸 다 배우고 있고, 지금 같은 좀 취업 불황 때 뭐 이런 좀 국비 지원으로다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들이 선택한 건 바로 건설기계 중장비 운전이다. 오로지 2분 20초 염두에 두시고 유념해서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 속도를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한 과정을 지금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총 5개월 전 과정으로 수업료 무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까지 딴다면 이만한 알짜배기 수업이 없다. 그런데 뭔가 중요한 작업을 하는 듯 초식의 앞에다 두고 긴장감 감도는 이 분위기, 과연 뭘까? 기록을 측정해서 체크해놓고 그 사람들의 기록이 뭐 더 빨라지고 있는지 느려지고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그쪽 사람에게 직접 알려주고 서로 이제 좀 더 좋게 합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비싼 돈 내고 받는 교육 못지않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교육하는 것이 국비 교육의 장점. 지금 다음 차례가 이제 제 차례거든요. 이제 그 먼저 타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약간 좀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 연습 많이 했으니까 연습대로만 하면 뭐 잘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학생이지만 이곳 모든 선생님들은 10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중장비 운전교육 경력을 토대로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습 교사들도 아주 최선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꼭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기수마다 그 개월수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일이라고들 하지만 이만한 과정의 무료 교육 혜택이면 욕심낼 만하지 않은가? 크레인 쪽으로, 건설 쪽으로 이제 자격증 취득해서 이제 건설업 쪽으로 이제 많이 취직이 된다고 해서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이제 생각 중입니다. 중장비 하나로 불황타파. 부푼 희망 안고 모인 학생들, 마음은 이미 베스트 드라이버로 건설 현장에 나선 듯하다. 여기서 무료 교육을 받으니까 돈도 절약되고 이제 친절하게도 가르쳐 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실력도 꽤 많이 쌓아졌습니다. 우선은 이제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중장비 기술 열심히 해가지고요. 건설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거기서 이제 많은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여도 늘 빠듯한 가계부. 잘 고른 무료 교육 덕분에 오늘도 한 푼 벌었다. 살기 팍팍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힘되고 돈 되는 무료 교육.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열정이 있는 한 한숨 나오는 현실에도 희망은 있다. 잘 벌고 잘 사는 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놓고 수요자와 공급자, 전문가와 정보 사이에 아주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극명한 시각차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009 부동산 시장 전망. 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박준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저희가 주택 대출 상품들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좀 살펴봤습니다만 이게 전망이 사실 전문가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부권에서 청라와 송도 지구의 그 분양 물건에서 이제 떴다방까지 출연하면서 이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 물건에서는 약 100여 대 1, 200대 1까지 지금 올라가는 이런 극명한 상황이 나타난가 하면은 지방 같은 데는 아직까지도 그 제로단지, 청약 제로단지가 나타나고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보면 이제 북부 지역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바닥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 급매물을 소화되느냐 이러한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구체적인 2008, 2009년에 있었던 전문가들 얘기 그리고 관련 기관들 얘기 한번 정리해 보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작년 연말 12월과 금년 이제 연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전문가분들의 그 견해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학계나 연구소나 이제 대학 등에서 나와 있는 것을 봐보면은 3년간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 인구 감소로 상승이 또 힘들다. 또 아니면은 50% 정도 그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경착륙이 될 거다. 또 아니면은 이제 거품이 터진다라고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봐보면은 금년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을 그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중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봐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그 전문가라고 그러시는 분들의 얘기도 2009년 금년 말까지 하락할 거고 현재 상황을 대부분들이 일시적 반등이라고 아주 결론을 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국지적인 현상인데 어디까지 갈 건가? 또 때가 아직은 아니다. 또 아니면은 하반기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신규 주택 수요가 있고 이제 교체 수요가 있는데 네. 이때까지도 좀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전망으로 극명하게 이제 그 나누고 있다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회복세다 아니다, 예. 뭐 일시적이다, 앞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로 보이고 있는데 이 대부분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보고 있는 시각도 좀 궁금한데요. 정부가 보고 있는 시각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윤 장관께서 부동산의 투기 조짐이 보인다라고 그런다면 거기에다가 각종 규제를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규제 정책을 다시 펼치겠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셨다가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시장, 특별히 주택 시장의 경기가 살아나야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가 그 진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어떻게 말하면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나가면은 현재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껴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래서 이제 한 발짝 후퇴하셨는데 네. 정부의 시각은 대부분들이 뭐냐면 한국은행과 또 재정부와 금감원 쪽으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환율 안정과 저금리 그 기조가 나타나 있다. 또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해지와 그 다음에 해지와 투자 심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보는 건 이제 700조, 그 재정부에서 보는 거는 약 800조의 그 유동성 자금 때문에 이것이 상승 요인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아니다. 라고 우리는 요인은 경제 지표가 현재까지는 상승 국면으로 아직 접어들지는 아니었다. 네. 또한 단기 금융시장이 아직도 불안하다. 또 해외발 악재가 아직도 잠재돼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나눠 적어 있는데 두 개 그 정책 기관의 그 내용을 갖다 한번 여러분이 보실 것 같으면은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유동자금을 700조로 보는데 금감원 쪽하고의 800조하고 차이는 100조 정도가 중복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시중 장세는 유동성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과잉 유동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견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밑에 있는 하부 구조까지 지금 얘기하는 시장 경제까지 돈이 풀어져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2%로 이제 현행 유지했는데 예. 재정부나 금감원 쪽에서는 아니다. 800조라고 우리는 유동자금이 과잉 유동성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과잉 유동성에 우려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잠재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네, 사실 이 두 개의 주장을 보게 되면은 아주 극명하게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기본은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하다, 이런 그렇죠. 걸 끌고 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실물 경기가 아직 제대로 되살아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 시장은 조금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몇몇에서는 재개발 같은데 재건축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을 돌아보게 되면은 이 박준호 교수께서 올해 저희 채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전망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재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하고 금년 연초에 특별히 우리 이제 서울경제 TV를 통해서 프라이스 리더라라고 우리는 부동산의 선두, 보통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강남 3구, 버블 7 이 지역들은 연말이나 아니면은 연초, 금년 연초에 바닥점을 지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예견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제 예상이 그대로 맞아는 왔습니다. 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도표를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제 2007년 1월을 가장 정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3, 4분기에 작년 3, 4분기에 리먼 사태 이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주택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선두주자라 우리는 그러한 지역들을 보고 계시는 건데 12월 달에 실질적으로 이제 바닥점을 이제 봤다라고 보고 1, 2월 달에 약간 상승을 했다가 3월 달에 그 어닝 쇼크에 의해서 다시 좀 하락기를 좀 맞이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서부터는 최근에 청라와 송도 지구의 신규 분양 물건에 의한 바닥점이다라고 우리는 인식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서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는 강북 지역에서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노도강 지역에서도 급매물은 물론이고 저점 물건에 대한 매각이 그러면서 매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봐보시면은 4월 이후에 일반 변곡점이다라고 우리는 일반 전문가의 변곡점이다라고 우리는 내용을 봐볼 것 같으면은 이 시장서부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랠리는 아닙니다. 랠리는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전주에 방송을 했었던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저가의 대명사였었던 노동항이라든가 또 강북지역이라든가 이러한 지역들의 변화가 최근에는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이거에 의해서 금년도 2, 4분기 내지 2, 4분기 내에는 실질적인 변곡점에 도달할 거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전문가분들이 얘기한 대로 일반 투자자들 분들의 경우에는 하반기라 우리는 이 시장인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거나 내가 아니면은 이전할 지역이 현재 1등인 지역이냐 2등인 지역이냐 3등인 지역이냐에 따라서 1등인 지역은 이미 바닥을 통과했고 2등인 지역은 아직까지도 준비 중이고 네. 다만 이제 3등인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최근에 광역 도시계획에 의한 변화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면서 여러분이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삶의 질을 얘기할 때 노원이나 강북, 도봉 같은 지역도 사실 서울에서 빠지지 않는 아름다운 환경들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문제라면 이게 집값 변화 폭이 강북과 강남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현격하게 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그 지역 살고 계신 분들은 우리 동네는 왜 이래? 이렇게 하실 텐데 이 정부 같은 경우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 대안이라고 하는 건 뭐 주민들이 데모한다라고 그래서 한 번은 한 달 전인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상계동에 계신 분들이 이제 모여서 한번 데모를 하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뜬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만 주민들이 집값을 올린다라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은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 극명하게 오랜 동안 경험을 해보고 느낀 거는 주변에 무조건 떠들썩하면은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원, 도봉 상계 지역이나 또 아니면은 노도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특별히 집가가 가장 낮은 이거 신내동이라는 지역을 가서 보면은 임대 아파트가 있는 거가 이제 소위 말해서 결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변 환경은 아마 서울 시내에서 아마 거의 1위라 할 정도로 최고인 지역인데 대신 아파트 가격은 거의 제일 바닥을 갖다 지금 헤매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노도강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 지역에서는 뉴타운 빼놓고는 거의 주변이 조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지금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이쪽 일대에 있는 지역이 이제는 상당한 변화가 마찬가지로 오게 됩니다. 특별히 강남 같은 데에서
제가 가끔 이제 중개업소에 이제 들리면서 중개업자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특별히 대치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강남구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개포라든가 은마라든가 청실이 재건축이 끝나면 당신네들 지역도 조용해진다. 아하. 이제는 강북이 떠들썩해진다. 예.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CG를 보시기 전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또 집가가 또 주택 가격이 낮았던 지역이 인천이었습니다. 네. 의정부 집값만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경제 자유구역에 의해서 떠들썩하다가 보니까는 노년지구가 짝퉁 송도라고 봐야 되죠. 노년지구가 뜨다 보니까는 사실은 3년 전에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이 시흥시였습니다. 전문가들도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노년지구 때문에 시흥시가 뜨다가 보니까 안산시가 이제 또 지금 얘기한 주택가격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는 강북 쪽에 특별히 노도강이라고 우리는 지역에서도 어쨌든 여러분들 주변 지역에 보금자리 주택 소형이다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여러분 주변 지역에 그야말로 공사장의 소리가 이제 가득하게 들리면은 여러분 지역들도 상당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뉴스 부동산 얘기 나올 때마다 음마 아파트, 청실 아파트 얘기 나오는데 그게 개발되고 나면 이제 옮겨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고 예. 하니까 정말 이게 수도권 랠리가 시작이 되면 뭐 랠리 아니라도요. 예. 강남과 강북 상황이 크게 달라질 조짐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 투자의 한 형태로서 유동성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수익으로 거두고 싶다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초점을 맞춰서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관심도라고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뭐 오피스텔이 계속 투자에 대한 뭐 내용이 좋다, 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좀 요 내용은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준사업 승인제도라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아마 최근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지금 뭐 비방송용 용어지만 올빵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준사업 승인제도가 뉴타운 지역에서 이제 새롭게 부각이 금년 하반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임대의 대명사였었던 오피스텔의 인기도는 제가 봤을 때 떨어질 거로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형 아파트라고 그러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현재 인구의 감소, 또 그 다음에 가구수 세대원의 감소 요거에 의해서 대형 아파트, 대형 면적의 가격이 그 보합 내지 떨어질 거로 보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것이 소규모 단지가 됩니다. 이 극명하게 최근에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지금 얘기하는 빈부의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 주거 생활권에서도 외국에 또 특별히 일본의 생활권에서도 봐볼 것 같으면 결국은 소규모 단지는 인기를 못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는 건 결국은 미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대명사인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라는 건 향후 5년 내지 1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한 수익권, 또 최근에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사업에 대한 수익이 적다가 보니까는 재개발에 대한 거부 움직임을 지금 조직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일반 전문가분들하고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르게 한번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시 재촉지, 재생사업에서 재촉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뉴타운 사업을 제대로 이끌고 나가질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재촉지 같은데 미래 가치를 보고 또 여기에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관심 갖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환경 관련 지역이나 이러한 지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이 이 트렌드 자체가 옮겨갈 건가, 요걸 갖다 보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준사업 승인단지인데, 이것이 그 오피스텔을 지금 얘기하는 대체할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아파트에다가 가장 적은 것은 금년 하반기서부터 마지막 현재 물량이 남아있는 분양가 상한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청라나 송도지구가 인기 있는 거는 분양가 상한 제외에서 보편적으로 3.3평방미터당 1,040만 원에서 1,060만 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어디로 옮겨 붙을 건가? 김포 한강 신도시인데 1,000만 원 내외가 됩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공공택지에서 그 분양받은 그 지금 얘기하는 민간 사업자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이 가격에 분양을 해야 되지만은 금년 하반기서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면은 이것이 보편적으로 한강 신도시나 청라 같은 데는 약 1,200에서 1,300만 원까지 지금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계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일반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의 개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한제를 보시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대학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사회복지학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어 시설이나 이 부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 한강 르네상스나 또 아니면 한반도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그 연안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또 최근에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대심도죠. 이 대심도에 대한 그 결정되는 지역의 요인이 상당한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요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북부와 서부 쪽을 갖다가 아까 얘기한, 우리가 얘기했던 노도강 지역이나 이러한 지역들도 여러분이 한번 긍정적으로 이제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박준호 교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그렇겠다. 끄덕여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시대입니다. 잘 벌고 잘 사는 법,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오늘 관심 있으셨던 분들 유익한 정보 얻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박준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념을 바탕으로 제대어른행 최우수 등급을 획득,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생명공학 기업. 황우석 쇼크에 이어 주가 조작의 오해로 하루아침에 24억 원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었지만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결국 제대열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계 최초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퍼스트클래스에서는 제대열은행의 선두주자 메디포스트 황동진 대표를 만나본다. 그 메디포스트 주식회사는 그 2000년도에 삼성 서울병원이라든지 또 서울대병원 등 국내 최고의 병원의 전문의들을 주축으로 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어떤 관심, 또 미래의 어떤 치료제 가능성에 대한 그런 주목들이 점차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성체줄기세포가 제대열 안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또 그것이 과연 어떠한 치료 효과가 있는지는 과학적인 논문이나 그런 어떤 근거 자료가 입증된 적은 없었지만은 의료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분명히 그러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가능성에 주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미래에 치료제로서 개발이 된다면 하나의 산업으로서 상당한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에 주목을 해서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람의 몸이 뭐 한 1조 개 이상의 이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머리털도 자라면 잘라주고, 또 피부 세포도 또 자라면 이것이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죠. 즉 모든 세포,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는 그 세포 각각의 어떤 수명이 있기 때문에 수명이 다하게 되면 결국은 노화된 세포들은 이제 자연적으로 탈락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자리를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이제 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뭐 수많은 세포와 이런 장기들을 계속적으로 재생하는 그러한 가장 어떤 그 생명 유지의 근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줄기세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그 연구 개발 기간이 소요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 개발 IT나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그런 연구 개발 기간이 길어서 그 기간 동안에 상당한 인내와 또 궁극적인 미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그런 전문가로서의 확신이 없으면은 그런 기간을 소신을 가지고서 꾸준히 사업과 연구를 진행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외국의 그런 이미 어떤 성공했던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이 성공했을 때에 회사 가치의 어떤 재고나 또 새로운 인더스트리의 어떤 개발을 통해서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러한 오랜 동안의 오랜 장기간의 어떤 소요 기간과 또 거기에 따르는 막대한 R&D 투자 등의 그런 측면들을 충분히 감내해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국내에서 만도 한 400례 정도의 시술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서 한 300 케이스 정도를 메디포스트의 기술력으로 보관한 그런 제대열을 이용해서 그런 성공적인 시술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 그것이 이제 저희가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 어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기여를 했다는 것이 현재까지로 봐서는 저희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지금 보다 더 여러 가지 더 심각한 질병들이 현재 제대열을 이용한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5년 동안 매년 막대한 R&D 연구개발 비용을 투입해서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대열을 소스 원료로 한 그런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진도가 이제 앞서 나가 있는 것 중에는 저희가 현재 이제 식약청에 임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그런 카티스템이라는 관절염 치료제뿐 아니라 기타 어떤 뇌졸중과 또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 내지는 뭐 폐질환이라든지 기타 현대의학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난치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세포 치료제를 저희가 개발을 해왔고요. 그것이 상당한 지금까지 유효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희의 그런 그 R&D 능력을 높이 사서 2005년도에 이제 바이오스타라는 그런 정부의 국제 과제를 통해서 저희의 이러한 그 신약 개발 연구 활동을 이제 물심양면으로 상당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그것이 이제 2, 3년 내에 하나 둘씩 이제 상용화 되게 되면 분야에 따라서는 그것이 저희가 세계 최초로 제대열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 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하는 세계 최초의 회사로 자리매김을 했을 때 저희가 비로소 저희가 원래 회사 창업 때부터 저희가 염두에 두었던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실현이 되는 그런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의 각 분야도 뭐 나름대로 국가 사업 발전에 기여를 하는 소중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사업 회사로서 정말 그 다른 분야에서 맛보기 힘든 그런 보람이랄까 뿌듯한 희열 같은 거를 가질 때가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때가요. 2005년도에 그 울산에서 한 9살 정도 되는 꼬마가 그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서 굉장히 어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태어날 때 그 제대열을 저의 제대열을 보관해둔 제대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대열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가서 그 제대열 시술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현재 약 한 이제 한 3년 반 이상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 친구가 지금 굉장히 학교 운동에도 가서 열심히 뛰고 옛날에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또 얼굴이 하얘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아주 건강한 혈색으로 학교 생활이나 여러 가지 그런 체육 활동들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비록 이제 회사에서 일한다는 생각보다도 그런 조그만 생명을 하나 살렸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그런 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갖고 있는 그런 의료 분야의 인프라와 그리고 저희 같은 바이오 벤처 분야의 연구 역량이 결합이 됐을 때에 앞으로 그것이 계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 새로운 그런 사업 분야를 형성해 나갈 것이고요. 이미 앞으로 어떤 방향을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은 많이 지금 구체화되어 있고 하나하나 실천 단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바이오 벤처 산업의 미래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또 사업의 또 국민소득의 한 분야를 담당해 나갈 분야일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한 미래 성장 산업의 한 축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저희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또 최근에 이번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이 줄기세포 분야를 지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산업에 있어서 한 국가의 축이 될 수 있도록 한 회사로서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회사 발전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펀드에서 손실이 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에 수익이 있었다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 제도가 바뀐 겁니다. 평가차익 과세 시기를 환매대로 조정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한 펀드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앞으로 가입하실 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제도 바뀌는 것만 모아도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이다라는 말을 실감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더 실속 있는 재테크 정보들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센 경제 매거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